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젊은 시절에 겪는 골절은 단순한 사고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깁스를 한 경우를 보면은 아이 좀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골절은 또 다릅니다. 사고를 넘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한 번만 삐끗해도 건강의 뼈대가 무너질 수 있는 노년기 이 낙상에 의한 골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치료 건강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민병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약골이라고 하고요. 네.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뭐 강골, 통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뼈가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약골이든 통뼈든 인간은 누구나 몸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특화된 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원장님? 예, 특별히 우리 몸의 뼈는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퇴골과 골반골은 우리 상지와 하지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지로 이루어지는 가는 대퇴골과 그다음에 하주로 연결되는 골반골이 소켓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체중의 약 30배, 2,70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건강한 뼈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평생을 지탱해줄 이 건강한 뼈를 놓치는 그런 과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예, 특별히 젊은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뼈는 유아기를 거쳐서 딴 신체 조직과 똑같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뼈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15세에서 25세 사이, 즉 20대 근방에서 가장 많이 자라게 되는데요. 특히나 20대 여성들이 건강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때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가 자라는데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굉장히 뼈가 약한 뼈로 자라기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 국가의 고령화 증가율이 평균 2.6%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년 4.4%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데 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골절 환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원장님? 네, 그럼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예.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여성이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로 세계 한 5위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2025년 현재는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최고령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재 보시면 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예. 지금 현재 노인석과 어린이들 탄 좌석 보이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지금의 노인석이 어린이들을 타야 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네. 노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나이가 든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게 됐죠. 결국 몸이 많이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특히 어디가 많이 아프냐 하면은
가장 많이 치매를 받는 데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내장, 녹내장, 그다음에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또 심장도 역시 탈이 나겠죠. 그다음에 비뇨생식기 계통으로도 탈이 많이 나고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에도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관절염, 그다음에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근골격 질환 중에서 특히 뼈와 근육이 가장 많이 침해를 받는데요. 둘 다가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도 약해지겠죠. 그와 더불어 골다공증, 즉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뼈가 약해지니까 쉽게 잘 부러진다는 얘기죠. 근육이 약해지면은 쉽게 잘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서 동시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골절이 잘 된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잘 넘어진다라는 소리를 좀 들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를 보니 가장 흔한 게 바로 낙상과 추락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낙상이라고 하면 우리 겨울철 바닥이 미끄러워서 좀 이렇게 네. 넘어지는 경우를 상상하기 쉬운데 겨울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낙상은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네. 잘 넘어지게 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여름철에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마철이기 때문에 겨울 못지않게 길바닥이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끄러운 경우가 많겠죠. 네. 그와 더불어서 여름철에는 어지럼증 같은 이런 바깥과 실내 공기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네. 어지럼증 같은 이런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 여름철 가릴 것 없이 낙상 사고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뼈가 약해진다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골다공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60대 여성들이 모이면요,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건데요. 그럼 원장님, 뼈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뼈에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축과 더불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의자의 가로축보다도 세로축이 가로를 연결하는 그 연결선이 없어지게 되면 너무나 쉽게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가로축과 더불어 세로축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집으로 치면 창살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 평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쉽게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기면 인해서 뼈도 쉽게 부러지게 되죠. 네. 볼까요? 뼈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와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가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드는 세포 열이라면은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도 열로 딱 균형을 맞춰서 뼈가 생성과 파괴가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힘이 강해지면 뼈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조골세포보다도 파골세포, 즉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의 힘이 강해지면 뼈를 흡수시켜 버립니다. 근데 노년기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힘은 약해지고 파골세포, 즉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파골세포의 힘이 강해져서 나이가 들면은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성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파골세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수치가 줄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오고 난 뒤에 5년 이내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남성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죠. 근데 여성들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예외 없이 갱년기 이후 5년 이내에 골다공증이 오신다고 보게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척추에 있는 뼈가 가장 먼저 침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뼈와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뼈를 비교해 보시면은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 세포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뼈가 약하니까 척추뼈가 내려앉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죠. 네. 허리가 굽게 됩니다. 이게 가장 골다공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리뼈가 내려앉아서 허리가 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허리가 굽게 생활하시다 보면 모든 생활이 다 불편해지죠. 허리가 우선 먼저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굽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 자체가 이제부터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네. 허리 이렇게 굽은 모습을 보고 단순한 그냥 노화 현상이려니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허리 좀 펴시죠 라고 그냥 핀잔 아닌 핀잔을 드렸던 게 좀 아쉽게도 느껴지는데요. 이토록 골절이 있다면 당연히 통증이 동반될 텐데 네. 왜 이렇게 허리가 굽을 때까지 골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요? 네. 허리 골절은 딴 부위에 우리 사지에 있는 골절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허리의 골절은 금방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부러지는 게 아니고 미세 골절로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뼈가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예.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부러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뼈가 점점 더 약해지면서 짜부러들게 되죠. 짜부러들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고령에는요 고관절이 깨진다라고 또 바꿔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 나이에 따라서 이 낙상 시에 그 골절되는 부위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여성은 60대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이 걷는 모양을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허리를 꼿꼿이 펴서 걷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환자를 한번 보시죠. 이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굽으신 분입니다. 87세입니다. 87세 여성이시죠. 이분이 걷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네. 손을 무릎에 무릎에. 대고 걷고 상체가 구부러지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로 골반을 뒤로 기울이는 상태가 됩니다. 무게 중심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무게 중심 자체가 상당히 뒤로 가게 돼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60, 70대에서는 허리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걷다가 만약에 위험상이 와서 넘어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네. 앞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 인체 구조상 가장 먼저 손바닥을 지면에 닿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손목에 골절이 일어나거나 또는 앞으로 넘기면서 허리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0, 70대는 일반적으로 손목 골절이 자주 오고요. 그에 반해서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허리가 굽어 있는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넘어지는 게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뒤로 넘어지면 지상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가 엉덩이가 엉덩이. 되겠죠. 엉덩이가 닿으면은 결국 엉덩이 골절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60, 70대에서는 손목 골절이 주로 오고요. 70대, 80대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은 엉덩이 골절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엉덩이 골절이 오게 되면요. 척추 골절은 저런 모양이 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골절이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변해서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요. 예. 대신에 엉덩이 골절이 오면 뼈가 이렇게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부러진 건데. 완전히 부러진 게 되죠. 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여기 보시죠.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입니다. 왼쪽에 비어있는 침상의 분은
허리하고 손목이 부러지신 분입니다. 예. 허리하고 손목이 부러진 분은 간단한 기부스 정도로 걷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있으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엉덩이 골절이 부러진 부위는 이분은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허리 골절이나 손목 골절과 엉덩이 골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골절입니다. 네. 앞서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엉덩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움직일 수도 없을 그렇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이 고관절 골절은 치료도 그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이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골다공증 골절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골다공증 골절이 왔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의 50% 이상은 잘 못 걷습니다. 이제는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네. 더구나 이 환자들의 25%, 즉 골다공증 골절이 온 환자들의 4분의 1은 1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골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엉덩이 골절이 되게 되면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가 욕창입니다. 욕창이 오면은 바로 감염이 되죠. 감염이 되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경우에는 폐렴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에 분비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가래를 많이 뱉어내죠. 왜냐하면 분비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분비물들을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배출하는 바로 기능이 기침입니다. 근데 엉덩이 골절이 와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움직이게 되죠. 기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골절 부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프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프니까 기침을 안 하게 됩니다. 가래를 뱉어내는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죠. 폐로 넘어가죠. 바로 폐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엉덩이 골절로 사람이 누워있다 보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식욕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만약에 골반에 엉덩이 골절로 인해서 누워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활동이 감소하게 되죠. 활동을 못하게 되죠. 예. 그 중에서도 무슨 활동을 못하게 되냐? 화장실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먹게 되면은 바로 화장실 누군가가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설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도 없어지고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영양이 결핍 상태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 노인 골절이 여러분들 흔히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심장병보다도 노인 골절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빈도가 거의 심장병의 2배 이상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은 심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골절은 별로 조심을 안 합니다. 젊었을 때 골절은 기부스하거나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는데 노인 골절은 그런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빈도가 높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엉덩이 골절이 오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즉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욕창이나 폐렴도 방지하게 되겠죠. 그와 더불어 뼈가 약해서 부러지는 거 있지만 근육이 약해져서 낙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낙상이 안 오도록 여러 가지
방지책이나 훈련도 필요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낙상이 생겨서 엉덩이 골절이 오게 되면은요, 반대측에 골절이 올 확률이 15%에서 20%나 이렇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뼈가 부러졌다고 안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대측이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봤을 때 저렇듯 인공관절을 하거나 또 쇠를 심는다고 표현하나요? 예,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8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 내지는 진짜 골다공증이 또 심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노인분들이 되면은 예. 기저질 당뇨병이든 그렇죠. 혈압이든 뭐든 간에 심장병이든 병이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고관절 골절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수술을 안 하면은 1년 이내에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수술의 기술도 발전하고 마취 기술과 내과적인 치료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수술을 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칫 쉽게 생각했다가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질환 중에 골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절 사고가요, 예상외로 실외보다 실내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실내에서 이렇게 사고로 선생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실제로 제 환자들 경우도 그렇고 데이터상으로 봐도 네. 실내가 7이고 실외가 3입니다. 아, 오히려 더 많군요. 예, 특히 실내 중에서도 바닥이 미끄럽고 넘어지기 쉬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골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아는 분은 집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척추에 금이 가서 고생을 엄청 하셨다 하더라고요. 노인성 골절은 야외보다 집안에서 많이 다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매우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칼슘제는 꼭 챙겨 먹어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침대 앞에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고 있고요. 침대 일었을 때 거기 손잡이도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하나 설치해 두었습니다. 걸을 때 넘어질까 봐 주머니에 손을 안 넣으려고 그래요. 무리한 운동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척추 청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낙상 때 골절이 되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척추 청만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낙상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척추 청만증이 있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겠죠. 아,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넘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네. 골절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번에는요, 골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손가락을 잘 못 펴시는 분도 있고 잘 못 이렇게 안으로 접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원인이 손목 골절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합병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 골절이 있고 난 다음에 뼈가 붙는 부위에 힘줄이 유착이 되면은 힘줄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손가락 구부리나 피는 데 지장이 있고, 두 번째는 손목을 수술할 때 네. 쇠를 넣습니다. 그 쇠 부치에 힘줄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줄이 끊어지면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피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손가락이 조금 자유롭지 않다면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좋겠군요. 가장 좋습니다. 빨리 병원에 와서 전문가가 진찰을 해보고 어디가 원인지를 찾아내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게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한쪽에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이걸 치료하더라도 다른 반대쪽의 고관절 골절도 손상에 갈 수가 있고 위험하다 그러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예, 아주 높습니다. 한쪽 골절이 있으면 반대측에 골절이 따라서 올 확률이 5 내지 10% 이상 됩니다. 한쪽 골절이 있었으면은 그만큼 낙상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겠죠. 몸이 허약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반대측에 골절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한쪽 고관절을 수술했어요. 손상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재활 운동, 특히 근육 강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걸음걸이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시 안 넘어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양 섭취, 비타민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야, 한쪽 손상될 때는 그걸 더 주의해야 된다. 선생님, 그렇다면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러지거나 금이 간 이 골절 부위가 치유되면 다시 예전의 건강 상태로 확실히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못 미치는 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절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영양 섭취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열심히만 하면은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재활 치료가 조금 힘든 경우에는 그렇겠죠.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그런 네. 부분은. 수술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재활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골절로 인해 손상된 근육은 거의 다 회복이 된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골절이라 그러면 뼈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골절이 될 만큼 외부에 충격이 갔으면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도 단연히 손상이 됩니다. 그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재활시켜주는 것도 골절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야, 이게 재활이 진짜 중요하군요. 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제주의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 팔꿈치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펴고 보물이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원래 팔꿈치 골절 수술은 이게 좀 불가능한 건가, 이후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 팔꿈치 수술 주위에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가 나고 난 다음에 되도록 빨리 재활치료를 해서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회복 못 시켜줬을 때는 팔이 구부러지거나 피는데 당연히 지장이 오죠. 골절 치료 시에는 골절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재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이 지금 안 된다는 거는 이후 재활 치료를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빨리 내원해 보라고 제가 그렇죠. 권유를 해야겠군요.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현재 상태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에 의한 골절은요, 사실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어르신들은 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근육이 약해져서 이겠지만, 자주 넘어지신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있다고요. 예, 낙상. 왜 잘 넘어지느냐? 근데 넘어진다는 게 낙상인데요. 낙상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진다는 거는, 걸으면서 넘어진다는 거는 앞에 장애물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리상 장애물이 보이면 피해가겠죠. 예. 장애물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피해갈 수 있는데, 안 보이면 피해갈 수 없으니까 걸려서 넘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녹내장, 더구나 백내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은 심장병이 다 오죠. 예. 심장병이 있으면은 현기증이 잘 오고 어지러워지죠. 예. 또 잘 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은 빈뇨,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방광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았죠. 네. 그럼 우리 가옥의 구조상 거실과 화장실을 거쳐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장애물이 굉장히 많죠. 턱도 많고 마루도 있고, 더구나 화장실에는 뭐가 있죠? 타일이. 타일이 있습니다. 미끄러워요.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타일이 문제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가옥의 구조를 잘 안 넘어지는 구조로 조금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로 잘 넘어지는 원 중에 하나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다리에 힘이 없는 원인은 근육이 약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은 잘 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뇌졸중이 있어서 편만비가 있으면 훨씬 더 넘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발의 상태입니다. 발에 만약에 기형이 있거나 발에 무슨 병이 있으면은 훨씬 더 잘 넘어지게 되겠죠. 이런 기저적인 몸의 변화 위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약물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만 하게 되겠죠. 이뇨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심장병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현기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 넘어지는 낙상을 조심해야 되고요. 뭐 말할 필요 없이 술 많이 마시면은 잘 넘어지게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영양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양세가 약하면은 그만큼 힘이 없어지니까 잘 넘어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65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넘어질 확률이 30%입니다. 그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면은 그 확률이 2배로 증가해요. 더구나 60세 이상이 되면은 한 번 낙상할 확률이 30%이지만 여러 번 넘어질 확률도 15%입니다. 네. 이만큼 빈도가 높은 게 낙상이고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도 이만큼 많이 오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를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왜 허벅지 근육이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근육량이 결국 이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또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높이의 턱인데도 항상 넘어다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근육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정상과 왼쪽 사진의 근육 형태를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나시죠. 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근감소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 몸의 근육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의 근육과 하얀색의 근육이 있습니다. 빨간색의 근육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에요. 걷거나 앉거나 일어서거나 점프하는 데 필요한 근육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하얀색 근육은 무슨 근육이냐면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근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걷다가 위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안 넘어지게 내 몸을 유지시키는 근육이 바로 하얀색 근육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면은 빨간색 근육이 감소되는 것보다도 하얀색 근육이 감소되는 퍼센트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이가 들면은 위험에 대처하는 근육의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잘 넘어진다는 얘기죠. 네. 즉 낙상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잘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뼈와 근육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운명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즉 근육이 소실되면은 뼈도 같이 소실되고 뼈가 소실되면 근육도 같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약해진다. 그 근감소증은 한국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남자의 근감소증 확률은 68.2%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좀 빠졌다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살 좀 빠졌네라고 그쵸.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근감소증은 유병률도 높고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근감소증, 근육이 빠진다. 어떨 때 잘 빠지느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즐기시는 분들 근감소증 필연적으로 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근육은 용불용술입니다. 쓰면은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져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관절염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싫어하셔서 앉아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다 보면은 자연히 근육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면 만성염증이 있으면 근육이 또 약해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운동 못 하겠죠.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근감소증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질병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골절 질환. 지난 10월
응급실로 내원한 70대 환자. 작년 10월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고관절 쪽으로 많이 안 좋으시고 수술했던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체 전반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대퇴골이 골절되면 일상은 물론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중요한데, 환자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가 재골절되어 복합적인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가 10년 전에 최초의 고관절 골절 이후에 지금 6차례에 걸쳐 낙상을 반복하면서 동일 부위에 여러 차례 지금 골절이 있습니다. 대퇴골에 골절이 있어서 뼈의 치유 영역이 완전히 지금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된 부위를 다시 금속판으로 재고정하고 골 이식술도 할 것이며, 골 이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골 이식 촉진제도 같이 투여하는 대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대퇴골 골절 수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뼈의 골 이식했는 부위가 합리적으로 잘 유압이 될지를 확인하고 유압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 10년간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온 환자. 뼈의 강도가 약해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의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이 있다는 뜻은 뼈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죠? 골절의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놓더라도 골절 부위가 헐거워져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은 일반 골절과 달리 특수한 치료법을 조금 요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 손가락이나 발가락 근방이나 발목 근방에는 골절이 되면 우리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기부스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관절이나 대퇴골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환자가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욕창이죠.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앉거나 서서 기침을 할 수 없고 객담, 즉 가래를 뱉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폐가 안 좋은 노년층 환자에서는 폐렴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대부분 욕창이나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골절 수술 후에는 집안 내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 방식을 교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재골절의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골절 부위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그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했습니다. 깨끗이 정리 다 하고 골절 고정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골 이식도 충분히 하고, 골 형성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뼈를 만들 수 있는 골 형성 촉진제도 같이 주입을 해서 아마 기대하건대 골절 유압이 잘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5번, 6번 반복해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는 지칠 대로 지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골 유압이 잘 돼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뼈가 튼튼해야 일상이 바로 선다. 관절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움직임 대신 적절한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네, 대퇴골 골절 수술 부위가 다시 골절돼서 추가적인 뼈 이식 받은 환자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또 다시 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쪽 부위가 골절이 됐을 때 반대측 부위에 골절이 올 확률이 15%, 20% 굉장히 높습니다. 이 2차적인 골절을 예방하는 조치 또한 골절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2차적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 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낙상 방지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약한 거, 근육이 약한 걸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게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이겠죠. 운동하고, 그 밖에 골다공증이 심하다면은 골다공증 전문 치료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방받아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제가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여러분들 그냥 영양제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 뼈에 필요한, 근육에 필요한 비타민은 비타민 D라고 하는데, 이름은 사실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의 장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몸에 근육과 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비타민 D는 근육에도 필수적인 호르몬이고요, 뼈에도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이 근육이 튼튼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뼈도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도 안 오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제 또는 호르몬제 또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비타민이 이렇게 중요한데 현실은 어떠냐? 자, 보십시오. 비타민 부족 국가 이렇게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중동이죠. 중동. 인구의, 노령 인구의 80%가 비타민 부족입니다. 이유가 뭐 같습니까? 햇빛을 잘 쐬지 않아서요? 그렇죠. 바로 중동은 종교적인 이유로 히잡을 쓰게 됩니다. 히잡을 쓰면은 햇빛에 노출될 일이 없겠죠. 이 비타민 D는 만드는 것 자체가 자외선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비타민 D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이 남성은 특히나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요, 노쇠 확률이 1.7배나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태양과 맞서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양과 맞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면은 태양과 너무 맞서게 되면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겠죠? 피부암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피부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 쪽으로 가면 피부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네. 화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햇빛에 맞서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량의 햇빛을 쬐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너무 많이 쬐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해뜰 무렵과 저녁에 해질 무렵입니다. 그때는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걱정하시는 피부가 까매지는 걱정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아주 약한 화장하고 걸어주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좋은 약은 없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좋은 약 있습니다. 예. 이 일반적으로 이제 햇빛을 쬐는다는 게, 특히나 노인분들은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햇빛에 나가서 걷고 자외선을 충분히 받는다는 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햇빛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햇빛 대신에 이제 약으로 대체해 줘야 되겠죠. 요새 워낙에 비타민 D나 칼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을 안 쬐고도 이 약물 투여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를 충족하려고 야외에 뭐 나들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또 장애물 같은 거에 넘어질까 봐. 네, 넘어지시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년기에 낙상 사고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맞아요.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 그리고 일상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낙상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게, 즉 낙상을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많이 넘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화장실 35명, 방집 26명, 마당 거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넘어지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화장실입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이나 거실에서 어떤 경우에 잘 넘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화장실이 장애물이 많거나 거실에 장애물이 많으면, 저기 저 분의 집 거실을 한번 보시죠. 카페트, 그 다음에 온갖 집기들,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구조로 채워져 있죠. 네. 저런 구조물들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즉 낙상의 위험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빨리 없애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런 위험 요소들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그 위험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잘 보이게 해주고 그다음에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근육이 약해지면 더 젊으니까 관절염 치료도 해주고 가능하면 야외로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서 햇빛을 노출시켜주고 그다음에 야외로 나갈 수 있으면 야외로 나가서 운동하면 좋고 정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같이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걸어주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눈에 백내장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 주시고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 수술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즉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자녀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셔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해주시면 노인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근력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질환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골절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봄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하고 있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친구들과 함께 봄맞이 등산을 다녀왔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만 잘못하다가 발목을 조금 접질렀던 모양입니다. 파스도 붙여보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인데요. 붓기와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또 같은 부위를 또 삐끗했대요. 발목 인대 손상을 방치하게 되면 발목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삐면 계속 삔다.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삐면 당연히 자꾸 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발목 손상이라는 것은 발목 주위의 인대 손상인데 인대는 아시다시피 피가 많이 안 가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인대가 치유가 되더라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손상된 인대는 다음에 조그만 충격이 가도 계속 다시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한번 삐게 되면 적절한 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삐고 만성으로 진행해서 나중에는 결국 치유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니군요. 이게. 네, 인대 손상이 그만큼 힘든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번 삐니까 계속 삐더라고요. 네. 빨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80대 어머니를 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신 편인데 아직 습관이 그래서 그런가 농사일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옮기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동작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구분해야 될 게 일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군요. 네, 노동은 우리 신체를 전부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근데 운동은 전부 그 반대의 동작, 즉 펴주는 게 실제로 운동이 되는 거지 구부리는 동작은 운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구부리는 동작은 골절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노령이 되면은 전부 골다공증이 있고 근육이 약하고 뼈도 약하거든요. 구부리는 동작만으로도 척추뼈 골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부리는 동작은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되도록 삼가하는 게 좋고 몸을 펴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보다는. 근데 선생님 어머니 평생을 농사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나가지 마라 밭에 그래도 계속 나가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좀 쉽게 음하게. 말해서 구부리는 동작 중간중간에 펴주는 반대 동작을 해주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아드님 좀 화를 내더라도 밭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방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군요. 밖에 못 나가게 하면은 또 근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노동을 좀 하시더라도 운동의 역할을 가미할 수 있는 즉 노동에 반대되는 동작으로 펴주는 스트레칭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분의 경우에는 골절의 위험성이 훨씬 더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해 주시는 같이 일하면서 그 동작을 시범 보이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겠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번 사연은요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인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최근 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상완골 부위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수술하고 난 뒤에 팔 뒤쪽이 저리고 소리도 나고 뭔가 볼록한 게 만져진다 이런 기분도 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회복 과정인 건지 아니면 수술 후에 경과에 좀 문제가 생긴 건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수술 부위가 볼록해지거나
소리가 난다는 것은 가장 많은 가능성은 나사가 헐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뒤쪽으로 빠져나오면 소리가 날 수가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속에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금속판이 파손되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원에 가보셔서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금속이 파손 안 된지를 빨리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뭔가 볼록한 게 만져진다는 게 나사라는. 나사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나사가 지금 풀렸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골절부의 고정은 충분히 됐고 나사가 조금 헐거워질 경우에는 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사가 헐거워짐으로 해서 골절부의 고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은 재수술이 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노년층의 골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노년층의 골절 사실은 아주 가벼운 낙상으로 쉽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골절하고는 다르게 한번 낙상돼서 노년층에 골절이 오게 되면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낙상으로 생명과 관계되는 치명적인 골절을 야기해서 폐렴이나 욕창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골절이 오기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를 기울이는 게 노인 골절이 오고 나서도 치명적인 사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한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것이 기둥이고요. 또 해체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해체하는 것 또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기둥이 바로 뼈대와도 같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건강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 뼈대가 잘 서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네.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정형외과의 민병호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손을 잡고 고마워하죠. 그런데 딴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다가 결국 치료를 못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저한테 와서 제가 손을 봐서 아주 운 좋게도 나았을 경우에 저도 뿌듯하고 환자도 기분 좋아할 때가 가장 기분 좋을 때입니다. 사실 정형외과 수술하는 게 뼈 부러진 걸 붙이는 작업인데 기구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씁니다. 저는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뼈 붙이는 본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뼈 본드로 해서 뼈가 바로 붙어가지고 뼈가 부러진 다음 날부터 바로 활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